안녕하세요. 저기 발표를 맡은 주현정입니다. 저는 조금은 약간은 전통적인 종류의 질적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술사, 특히 이제 소수자 관련해서 구술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사회사, 역사사회학적인 작업들을 해왔었는데요. 제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질적 연구자로서 갖게 되는 저의 연구에 대한 의심과 과연 이것이 얼마나 타당한가, 얼마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이 자료들을 제가 이제 한 3,000여 페이지 가까이 녹취록을 마련을 해서 구술 자료들을 계속 모아놓은 어떤 그 라이프 히스토리와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인터뷰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과연 내가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 같은 논문을 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연구자로서의 계속 딜레마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른 방법론으로 이 제가 모아놓은 질적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연구를 할 때 저는 양적 연구자인 선생님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어떤 믹스드 메소돌로지를 복합 방법론으로 같은 사례에 대해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같이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가축 살처분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연구를 했었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전문가들이죠. 수의사라든지 수의직 있거나 공무직 있으신 분들한테 그때 좀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그 이후에 좀 고통이 있으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괜찮아요. 저희는 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러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트라우마 PTSD 관련된 스케일을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적 연구를 했을 때는 이분들이 말하는 것이 일종의 합리화되어 있고 자신들이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건설된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어떤 심리 측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경험된 것을 측정을 하니까 양적인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상호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연구를 할 때는 질적 연구자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은 질적 연구에서 출발하지만 모아진 자료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든 수령화하거나 정량화하는 방식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좀 편파적인 연구로 남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고민들을 계속 갖게 되어서 기계는 어떻게 사람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해석하는 방식과 다르게 기계가 번역하는 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텍스트 마이닝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 이런 것처럼 채굴인 거죠. 마이닝을 해갖고 광산을 채굴하듯이 텍스트를 채굴하고 그럼 수집하고 모아내는 역할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방식까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학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분석 방법론으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되거나 검증하는 방식은 아직 없고 계속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텍스트를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이 처리 가능하지 않은데 데이터로 수령화하는 방식으로 숫자로 바꿔서 분석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지만 컴퓨터의 용량이 증가하면서 그 처리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시되는 거는 지금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의 생활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생활의 어떤 모든 측면들 같은 경우들이 계속 텍스트로 SNS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호주의 사회학자인 데보라 랩튼 같은 경우는 라이프 자체가 퀀티피케이션 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관련된 살아있는 어떤 삶과 관련된 것들 자체가 그 디지털 트레이스로 남아있고 퀀티피케이션 되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는 텍스트, 내추럴 랭귀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의 언어에 대한 텍스트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겠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그런 코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시각자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들이라든지, 음악에 대해서도 음악의 노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위치 정보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가 아니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방식들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까도 인사말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적 자료는 모아놔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아주 메시하게 지저분하게 있었던 데이터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분석 방식들 같은 것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제 이 빅데이터라는 말을 쓸 경우에는 사실 고민이 되는 게, 과연 이것은 얼마나 커야지 빅데이터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랑 농담을 하는데요. 뭐 엑셀에서 열리지 않으면 빅데이터인가? 혹은 이제 과연 R이나 파이썬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짜가지고 해야지 되는 정도의 양이 빅데이터인가? 라지만 그 얼마나 큰 것이 빅데이터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뭐 텍스트 마이닝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양과는 상관없이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이전에 통계 처리화돼서 수치화된 방식으로 코드화되지 않았었던 텍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시각 자료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을 이제 텍스트 마이닝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의 사회과학이 갖고 있었던 어떤 학문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등장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딜레마와 고민들을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학문적으로 타당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와 더불어서 이런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는 사회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인과관계, 변수들 간 핵심적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것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는 어떤 사회학에서 앞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역적인 방식으로 이론 구성을 하고 그것을 가설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아주 급진적으로 빅데이터를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론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컴퓨테이셔널 소시올로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디지털 소시올로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사회과학 자료원의 그 원장님이신 이재열 선생님도 계속 해오셨던 네트워크 분석이 기초가 돼서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적 행동이라든지 정치사회학 그리고 지식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하고요. 문화사회학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텍스트 마이닝이 감정 분석이랑 연결이 돼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이나 감정의 분석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인과학 측면에서도 중요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이런 방식이 아주 데이터가 정말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는 혹은 전수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통계학이라는 거는 통계조사를 하는 거는 일종의 모든 인구를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통해서 그것을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하고 그 분석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면은 모든 인구의 모든 데이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그 학자들 같은 경우는 급진적으로 이론 체계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레디컬한 귀납적인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2008년에 쓴 논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누가 다 알 수 있단 말인가, 중요한 점은 그 왜 하는지 자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라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정교하게 추적이 되고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저만 해도 아이폰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서 건강 기능을 보면서 매일매일 제가 몇 걸음을 걷고 있는지 거의 하루 종일 확인을 하거든요. 특히 코로나 상황 이후에서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줄기 때문에 제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로 제가 행동을 하는 지점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그런 차원의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한 어떤 데이터들이 퀀티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양화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충분히 수집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만약에 데이터가 충분하게 주어진다면 숫자가 스스로 말을 하게 된다. 사람의 어떤 의미나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전까지는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어떤 전수조사 자체, 전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나 이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논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흥미로운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여기 덴마크의 사회복지부 장관이었던 분이 이게 같이 연구를 한다고 한 건데요. 198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덴마크 전수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여성들이 받는 수입이 감소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수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런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모아진 자료를 수치적으로 정량화하는 그런 어떤 통계적인 기술과 지식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이 부분들을 분석하는 어떤 역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경향에서도 아까 그 앤더슨과 마찬가지로 이론이라는 거나 사람들의 직관이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그 자체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해석들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 어떤 텍스트 기반의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는 그것이 갖고 있는 서사성을 분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서사성에 기반해서 어떻게 그 시각화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의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연역법 그리고 귀납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미국의 실용주의에서는 귀축법이라고 해서 업덕션이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론과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는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귀축법적인 방식의 방법론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가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나오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미 텍스트화 되어 있고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들을 분석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텍스트 마이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모여서 하는 얘기가 어디에 데이터가 있을까, 어디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데이터가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그러면 기존에 이미 언어화 되어 있고 이미 텍스트화 되어 있고 이미 자료화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 성격의 경우들도 있다라는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와 관련해서 AI 윤리 연구 등에서는 젠더 바이어스라든지 소수자 바이어스라든지 레이셜 인종주의 바이어스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젠더 바이어스를 해결하기 위한 AI를 개발하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라는 거는 지배자의 언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수성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이 이루다 사태에서 이루다라는 그런 AI에서 나오는 것처럼 편향성이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질적 연구들이 갖고 있는
주관성, 그 다음에 편향성 이런 부분들을 사료라든지 그러니까 구술 자료, 생애사 자료, 역사 자료, 법령 및 판례, 국회 속기록, 시각 자료 등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르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이미 이렇게 역사화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텍스트화되어 있는 자료들이 한국에는 역사 자료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속기록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텍스트 마이닝에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연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 같은 경우는 분석을 실어 놓았으니까 논문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복지시설에서 일종의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되셨던 분들을 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나면서 구술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 관찰의 역할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종선 씨라고 하는 이분의 어떤 생애사 인터뷰 자료를 한 100페이지 정도로 텍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계속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맥락적인 이해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분이 갖고 있었던 텍스트를 제가 읽어내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분이 이야기한 그런 텍스트를 과연 토픽 모델링이라고 일종의 기계가 일종의 프로그램이 정리를 해주는, 요약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서 자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토픽 4와 2와 1과 5는 일종의 불황인에 대한 국가폭력,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제가 나름 익숙한 방식들의 토픽들이 추출이 되었는데, 토픽 3에서는 아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뭔가 가족과 개인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는 걸 보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연구의 편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분들을 불황인이라는 프레임으로 인식을 하고, 불황인에 대한 국가폭력을 어떻게 보면 이행기 정의의 차원으로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의 서사에서는 사실은 가족과 그리고 자신이 아이였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는데, 어린이에 대한 폭력이었다라는 지점 자체를 맨날 얘기 듣고 아이 때 끌려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제복지원 연구를 할 때는 불황인 수용시설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폭력이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픽을 분석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연구를 접근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의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저는 텍스트 마이닝이 저한테 일종의 대화 상대가 이루어진다고, 같이 텍스트를 읽어주는 방법적인 어떤 툴로서, 도구로서 대화 상대가 되면서, 대화 상대로서 제가 텍스트를 조금 더 풍부하고 다층적으로 읽을 수 있는 어떤 동반자적인 역할, 반려라고까지는 어렵지만 어쨌든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이것이 완결된 어떤 분석 방법론으로서 연구 결과물을, 최종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헤리스틱 툴로서, 발견적 도구로서 질적 연구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의심을 같이 대화하는 상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축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프레임워크를 다시 짜나가는 과정들을 하는데, 이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것이 그 역할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텍스트 마이닝을 배우면서 기계를 통해서 저의 연구가 갖고 있는 편향성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갖고 있는 직관과 다양한 어떤 변수들, 다양한 어떤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론적 문제, 규범적 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연결성, 커넥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와 아동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나서 보니까 아동폭력에 대한 국제규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리학적 얼리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PTSD를 겪은 분들에 대한 아동 폭력이 갖고 있는 라이프 코스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오히려 연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텍스트 마이닝이 제가 질적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발견적인 대환 사태로서는 훌륭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